저의 방송 장비 있었는데 다 뺏겼습니다. 이유는 뭐 내부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좀 뺏겼고, 그래서 컴퓨터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녹화하고 있고, 2019년 어떤 종목이 좋을까? 아까 그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탑다운 분석하고 바텀업 분석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A라는 주식을 투자하려면 A라는 주식에 나온 정보가 1부터 100이 있어요. 그게 공개된 정보고 101부터 150까지 미공개 정보예요. 근데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해도 1부터 100을 알지 못하죠. 그렇게까지 할 시간도 없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1부터 어느 정도의 그 정보만 취하고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의 확신을 얻고 나서 탑다운을 같이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실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탑다운하고 바텀업은 분명히 같이 돼야 된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탑다운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리스크 관리고, 두 번째가 이제 투자의 시기, 언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투자 기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좋은가, 그 고민을 했을 때 답을 낼 수 있는 게 탑다운 분석인 것 같고요. 바텀업은 수익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올라갈까,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강점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기회라는 거는 남들 증시가 다 조정을 받아요. 제가 들고 있는 A라는 주식도 엄청나게 떨어져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으면은 떨어질 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 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생기죠. 그 부분에서 둘 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실적 전망이에요. 2019년 1월 1분기에 실적 전망이에요. 이게 다 이때마다 실적 전망치가 다 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주가고요. 실적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근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주가는 현실에 조금 바탕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의아하죠. 제가 솔직하게 오늘 세미나 한 거는 전 증시 조정 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시 조정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한 번 오면은 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감이 좀 더 사라져서. 그래서 만약 증시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 거고요. 저는 2019년 증시 전망은 그 변동성은 크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상태에서 다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변동성이 높을 때 관리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증시가 조정을 크게 조정받는다고 해도 막 미친듯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증권사들 세미나 안 하죠.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하나라도 더 많이 얻어가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공지 기간도 굉장히 짧았던 것도 있고요. 여기까지 발걸음해 주시는 것도 그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 비슷한 그래프인데, 이거는 아까 실적 발표가 아니라 이거는 EPS 가이던스,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냈느냐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냈느냐. 이게 아까 5년 평균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파란색이 현재고요.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냈는데 3.9% 5년 평균이 2. 몇 %인데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부정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냈는데 5년 평균은 주가가 떨어졌는데 올랐네요. 이게 퀀트예요. 퀀트가 이래서 필요해요. 현상을 잡아내거든요. 현상을 잡아내기 때문에 퀀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상을 잡아냈는데 해석을 하면 다시 이제 현실이냐 기대냐, 이것도 약간 기대가 높은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다를 수도 있죠.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쁘게 봐주시고요. 이게 11개 섹터를 가져온 거예요. 11개 섹터에 1분기, 오늘 끝났죠. 1분기 주가는 1분기 얼마나 올라왔는지 1분기 수익률을 나타낸 거예요. 파란색이 정보기술 섹터가 가장 많이 올라왔네요. 그 부동산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경기소비재, 산업 다 올라왔네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고 금융이랑 그 와중에 금융이랑 헬스케어가 조금 많이 좀 부진하네요. 헬스케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큰 상태고요. 금융은 이번에 채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행은 예대 마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거에 대한 이자랑 돈을 받고 수신과 여신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의 차이. 근데 그 금리를 맞추려면 채권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돼 있어야지 예대 마진도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죠?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채 금리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다 아시죠? 금리 역전 현상 나는 거. 예대 마진이 쉽지 않아요. 개선이 되기가. 그래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조금 최근에도 좀 많이 부진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금융 섹터가 조정이 온다고 하면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은행은 사야 될 것 같고, 은행 중에서도 작년 4분기에 채권 금리가 다 망가지고 나서 은행주들이 다 예대 마진이 다 망가졌어요. 한 군데 빼고. 은행 한 군데 빼고 은행 중에 하나는 오히려 예대 마진이 조금 더 개선이 됐어요. 그게 JP모건이에요. 그게 JP모건 체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 기간을 길게 보시면은 금융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채권 금리 시장은 어느 순간에 낮은 상태여도 적응을 하면 돼요. 그럼 예대 마진도 조정이 되잖아요. 적응을 하는 기간이 되면은 분명히 다시 이제 수익성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정보기술이 가장 많이 올라왔죠. 정보기술이. 근데 정보기술의 실적 전망이 3번째로 났습니다. 정보기술 섹터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한 분기 동안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 다시 그러면 현실하고 기대를 놨을 때 뭐가 더 무게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은 현실보다는 기대에 조금 무게를 두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이유 때문에 저는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작년 12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증시가 크게 변동폭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증시가 그 조정 국면을 벗어난 것 같죠. 저는 조정 국면이 아직 안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계속 조정 국면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질문을 받았는데 전화로, 항상 사라고만 얘기하면 언제 파느냐. 그거는 탑다운이 답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탑다운 분석. 아주 간단하게 현실하고 기대라고 봤을 때 기대가 너무 높으면은 한번 파시죠. 기대가 너무 안 좋게 형성이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막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러면 사시죠. 제가 아까 운용 로그를 보여드렸죠.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12월까지 저는 비중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더 나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비중을 늘린다고 수익률이 크게 개선이 되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유틸리티 섹터고요, 헬스케어 섹터고요, 부동산, 산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구글이죠, 페이스북, 금융, S&P 500, S&P 500 기준이죠. S&P 500 기준으로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정보기술, 소재, 에너지 섹터가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저한테 질문해 주셨잖아요. 섹터 어느 섹터를 투자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팩터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이것도 이유가 돼요.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매출 성장인데 매출 성장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정보기술 섹터가 여기 걸려있는 게 좀 그런데요. 정보기술 섹터의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면 질문이, 그러면은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정보기술 섹터를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죠. 거기다 또 하나만 더 해서 말씀드리면 퀄리티가 좋으면 계속 사시는 게 나아요. 저 정보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 기술이 아니라서 저게 풀도 없고 구글도 없고 아마존도 없고.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나 어도비나 이런 애들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매출 퀄리티 팩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정보기술 섹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항상 나오죠. 왜냐면은 실물 자산이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소프트웨어가 이제 대세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나 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면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제가 퀄리티 팩터를 말씀을 드린 게 B2C 모델이라면 우리가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 서브스크립션을 받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경기가 변동하는 거에 있어서 주가 매출 또한 크게 변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B2B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건 한번 들어오면은 쉽게 나가진 않겠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일단은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세미나 했을 때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11개네요. 11개고 지금 11월 2일자로 지금 다 잡아놓은 거고요. 수익률이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일단은 수익률이 11월 달부터 해서 5.37% 나왔어요. 포트폴리오가. 그리고 항상 중요한데 분산 투자 제일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 제일 중요합니다. 얘 지금 엔비디아 잡고 있고 지금 CM이 지금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0, 애플은 마이너스 14네요. 한참 높을 때니까. 근데 지금 플러스잖아요. 왜냐면은 치폴레가 50%, 비자가 10%,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11, P&G는 이제 16%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5.37%가 11월 달에 한 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5.37%가 그러면 어느 정도 한 건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이제 다우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고요. 기간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오늘까지. 이 앞에도 오늘까지고요. 나스닥이 4.5% 나왔고요. S&P 500이 2.8%, 다우가 1% 수익률 났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종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 다 좋은 종목입니다. 사진 찍으셔도 돼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이미 마이너스 17%인데 조정이 왔을 때 더 떨어지면 저게 네. 뭐 마이너스 20, 30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 이거 지금 이거 완전히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참고로. 아까 이건 말씀하신 이거고. 그런 네네. 뉘앙스를 보면 그게 네네. 나쁜 회사라고는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네. 한번 팔고 나중에 저점일 때 더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저 엔비디아 다 팔았습니다. 예전에 다 팔았고요. 엔비디아도 제가 판 이유가 똑같아요. 현실하고 기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간 거는 뭐 그 멜라녹스 인수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마존에 데이터 센터 물건 넣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작년과 같은 매출 성장률을 나타내기에는 비트코인 이슈가 굉장히 커서 비트코인 이슈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 정도 매출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조금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제품 재고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품 재고 이슈가 실질적으로 다 끝났다. 얘기하기는 실적 발표에서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호재가 많아도 현실보다는 기대에 조금 더 저기한 것 같아서 팔았어요. 그래서 팔았고,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한번 실적을 더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정말 생각이 많아요. 저 정말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생각이 많고 제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저랑 이제 그 하나 맞춤에 가입하시는 분들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아실 거예요. 제가 현금 비중을 잘 안 들고 있었어요. 작년 동안 제가 현금 비중을 들고 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현금 비중을 들고 있어요. 항상 저는 운영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제일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2016년하고 2017년까지 미국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때는 모멘텀을 이렇게 잡는 게 맞았죠. 근데 2017년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박스권에 좀 갇힌 그림이잖아요. 변동성이 좀 높아진 상태고 뭐 하여튼 간에 기준금리는 굉장히 올라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 바이더 딥이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잡는 게 어떤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오셨을 때 나중에 저는 솔직히 증시가 조정이 뭐 한 달 뒤에 올지 2달 뒤에 올지 아니면 1년 뒤에 올지 뭐 3년 뒤에 올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싼 주식을 사는 게 지금은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워렌 버핏이 왜 그렇게 싼 가격에 사라고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더 딥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증시가 조정이 안 온다고 해도 바이더 딥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회는 있어요. 안 보이시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거 사진 필요하신 분 찍으세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제 최우선주입니다. USMV 아까 말씀드렸던 저변동성 팩터의 그런 주식이고요. USMV 변동성이 이 주식을 제가 제일 최우선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조정이 오건 안 오건 이거는 언제 사도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가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적립식으로만 50만 원씩만 할 수 있는 종목 뭐 없냐고. 이 종목이 그 종목인 것 같아요. 딱 하나 사셔야 된다 하면은 이거 사세요. USMV.
저 이거 아직 포트폴리오에 들어있지 않은데 나중 가면 이거 포트폴리오에 다 깔 거거든요. 다 편입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USMV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QUAL, 퀄리티 팩터. 아까 팩터 인베스팅 들었을 때 그 QUAL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S&P 500 그 자체보다는 QAL이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SPHD 이것도 ETF예요. 이거는 저변동성에 높은 배당을 주는 그런 그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서 이거를 두 가지잖아요. 팩터 하나가 두 개지. 이거는 멀티 팩터라고 합니다. 멀티 팩터 ETF예요. 이것도 언제 사셔도 부담감이 없으실 것 같고 얘 한 배당이 4%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으시죠?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CHI 중국 증시 그 투자하는 ETF예요. 제가 잡은 게 한 지금 이쯤에서 잡았나? 이쯤에서 잡았을 거예요. 중국 증시 저는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역 협상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그 중국의 제조업은 어느 정도 그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중국이 제조업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게 좀 기반이 좀 단단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때쯤에 샀을 때 부담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샀어요. 부담이 별로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은 그 인민은행의 영향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인민은행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됐든 간에 그 미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죠. 미국이라기보다는 페드죠. 근데 페드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MCHI ETF 관련된 자료를 만든 게 있는데 그거 포함하기에는 오늘 이게 114장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랬었고요. 중국 증시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IGV ETF 이거는 미국의 정보기술 섹터 내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에 포커스를 맞춘 ETF입니다. 저는 그 소프트웨어 업종은 그 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쉽게 무너지더라도 그 만약에 매출이 꾸준하게 버틸 수 있는 B2B 모델이고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처럼 그렇게 독점적인 제품이라고 하면은 조정이 받았을 때 얘네는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가 나스닥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나스닥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IGV ETF 편입을 했었고요. 사실 이번 주에 이거 다 팔았거든요. 일단 이건 다 팔았어요. 나중에 다시 해보려고. DVY 이거는 경기 방어의 성격이 좀 짙은 ETF예요. 특징이 있다고 하면 유틸리티 섹터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뭐 제가 섹터 11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1개 섹터 있어도 11개 섹터에 들어간 종목을 다 투자하시기는 어려워요. 왜냐? 유틸리티 섹터 지금 제가 여기서 애플 말씀드리면 애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듀크 에너지라고 말씀드리면 듀크 에너지 아시나요? 그 이유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섹터 ETF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거고 DV 같은 경우는 그 배당률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고 배당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유틸리티 섹터의 비중이 좀 높다는 거.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ETF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ETF가 수익률이 막 그렇게 막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 이유는 2019년 그냥 1년을 좀 길게 놓고 아니면 그 이상을 놓고 보시면 옳아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UUP 아시나요? 아시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에 투자하는 건데 아직 편입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UUP도 저는 편입을 할 생각이고요. 제가 UUP를 편입하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2008년에 한번 겪으셨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 이런 사태 때 그 리세션이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돈이 다 미국으로 몰렸죠. 채권으로 다 몰리고 달러가 엄청나게 가치가 상승했죠.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정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고 정말 믿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불안하시다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UUP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달러 언제 환전할까요? 하세요. 그냥 지금 언제든지 하세요. 하시고 바로 투자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달러를 환전하시고 나서 그 환전한 거를 외화 RP에 넣으세요.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뭐 그 한 1년이나 이렇게 잡아놓고 그 기간마다 넣어 놓으시면은 그 예금 금리보다 한 2%, 2.2% 그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높게 나오면 2.6%. 그러면은 달러 제가 비싸게 샀어요. 제가 1140원에 샀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갈수록 제가 그 외화 RP 저희 금리가 계속 붙어요. 그럼 그만큼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달러를 살 때 환차익으로 얼마나 벌 수 있어요? 많이 못 벌어요. 달러 잡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불안하니까 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불안하시면 지금 바꾸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해 보시는 게 걱정이 되시면 RP 넣으세요. 왜 RP? 끊어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회사 잘 나옵니다. 그리고 EWS요. 이거 모르실 거예요. 이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EWS가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ETF거든요. 싱가포르 굉장히 생소하시지 않나요? 싱가포르 얘기하는 증권사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인데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싱가포르도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까먹었네요. 그래서 일단 무역 협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배당이 굉장히 높아요. 배당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4% 이상일 거예요. 5%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싱가포르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지금 주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기간이 좀 짧아요. 이게 주가를 보여드리기는. 근데 조금 더 길게 놓고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증시가 이 정도에서 지금 다 좀 지지를 받는 그림이라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진국이라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시아 선진국이라는 게. 그래서 EWS는 배당. 일단 배당을 먼저 생각하시고 얘가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너무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얘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바이더 디비전 근데 플리스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종목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주의하셔야죠. 저는 애플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애플 조금 불안하거든요. 증시 조정이 오면은 애플이 시작을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애플 관련돼서 제가 카페에 글을 몇 개 쓴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카페 글에 그 18년 4분기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지금 애플 아이폰 매출에 대한 우려가 이 정도 있는데 서비스 매출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 현실화되면은 애플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요때쯤일 거예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리고 서비스 매출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 잘났다가 아니라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 있잖아요. 서비스 매출에 대한 기대가 조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애플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애플의 제품을 이용해야지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제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품을 들어가면은 거기에 묶이죠. 굉장히 잘 묶어 놓죠. 그게 장점이긴 한데 제품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이폰 매출 부진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고요. 뭐랬든 간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그닥 좋지는 않죠. 그래서 좀 거품이 좀 껴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팔지 마세요. 지금은 사지 마시고요. 팔지 마시고요. 그냥 들고 계세요. 그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 얘기할 때 클라우드 부분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클라우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그 클라우드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저는 구글이 굉장히 크게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경쟁자도 많고 아마존은 클라우드 매출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아마존 클라우드 매출의 가장 큰 그 기여도가 높은 회사는 아마존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이 매출 성장률의 한계를 느껴서 지금은 그 수익성 관리를 굉장히 하고 있죠. 내부적으로. 그게 작년부터 나타났어요. 제가 아마존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클라우드 이런 게 아니라 얘네 본업, 전자상거래. 근데 전자상거래에서 그 O2O, 오프라인까지 넘어가는 모델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지금 헬스케어나 뭐 이런 쪽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거의 그 팩트셋에서 나온 그 아까 그 증권사들 뭐 기관들 다 리스트 나왔잖아요. 다 바이 레이팅이에요. 다 매수 레이팅이에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빨리 넘어갈게요. 디즈니 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뭐 넷플릭스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컨텐츠가 따라오면 플랫폼에 대한 기회도 분명히 생겨요. 근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디즈니 주가가 여태까지 조금 많이 변동성이 큰 이유가 ESPN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ESPN도 그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고 그거의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디즈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증권사 리포트를 봤는데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ESPN을 제대로 얘기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ESPN이 굉장히 중요한데 ESPN 플러스인가요? ESPN 플러스가 중요한 이유는 디즈니 플러스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디즈니 플러스가 제대로 성공하면 디즈니는 굉장히 저기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컨텐츠와 플랫폼인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한테는 플랫폼에 대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오프라 윈프리랑 스티븐 스필버그를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글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도 얘네가 커뮤니케이션 유튜브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만 제품도 만들고 뭐 안드로이드 서비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진출하고 있는 분야 뭐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뭐 파이낸스까지 다 그런 분야에서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장 합리화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글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3andMe라고 해서 유전자 분석 그게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이죠. 그리고 얘네는 그 자기네들이 그냥 무조건 하지 않고 제약사들이나 이렇게 협력을 하는 단계에서 얘네가 잘하는 걸 잘하려고 해요. 얘네가 잘하는 건 AI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진단이나 분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내는 거 예방적 차원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브가 대세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가 대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말씀드렸는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B2B 모델이고 독보적인 그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영업이익률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라우드 부분은 덤이죠. 그리고 그 보잉 요즘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저 솔직히 요즘에 그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잉을 오늘 말씀을 드릴 이유는, 보잉이 민간 항공기를 만드는 부문이 있고 국방에 관련된 매출 부문이 있어요. 보잉은 미국 예산 떨어진 거에서 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방이거든요. 근데 국방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흘러가는 데가 보잉입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FAA 이번에 그 조사받는 곳, 거기도 지금 보잉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주요 보직에 앉아있죠. 그래서 지금 민간항공기 부문의 매출이 어떻게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국방 매출이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이건 주가는 그래도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잉을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떨어질 때 어떻게 되는 게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같은 종류의 항공기 사고가 2번이 났잖아요. 그 이슈를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747 맥스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는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슈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 엑센추어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것도 B2B 모델이에요. 엑센추어는 그 기업의 컨설팅 펌으로 보시면 좋은 것 같은데, 생산 클라우드 베이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비즈니스 모델은 B2B 모델이고요.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도를 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고객이 포춘 500에서 95% 정도 되는 기업이 얘네 고객입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그 3년에서 5년 동안 5년 동안 그 매출을 유지하는 게 한 90%가 넘고요. 매출이 탄탄해요. 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크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잘 모르시면 그냥 긴 기간으로는 얘는 사셔도 돼요. 돈이 많잖아요. 돈 많으면 장땡입니다. 2008년, 2009년에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버크셔에서는 골드만삭스의 그 채권 사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었잖아요. 돈 많으면 땡이에요. 그리고 CME는 최근에 많이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얘는 S&P 500이랑 비교해 보시면 좀 재밌는데, S&P 500 주가랑 비교해 보시면 S&P 500 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데에는 주가가 떨어지고요. 그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질 때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얘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선물이나 옵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소고요. 판매하는 것은 중개하는 거래소죠. CME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2019년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CME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니웰은 G랑 많이 비교하죠. G랑 많이 비교하는데, 그 산업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련된 일을 메인 비즈니스 모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국방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 산업 현장이나 그런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산업 섹터 내에서 가져가야 되는 주식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허니웰도 맞는 것 같아요.
JP 모건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 그 신용카드 서비스 여러분 제로페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좀 너무 박원순 서울시장이 너무 크게 너무 호언장담을 하신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신용카드 서비스 자체가 매출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 매출의 질도 굉장히 높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UNH는 그 민간 보험업체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정치권의 이슈가 가장 큰 이슈고요. 매출이 정치권의 영향으로 실제 규제가 들어오면 매출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규제가 크게 들어오면 아마존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규제거든요. 규제가 들어오면 진짜 얘 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규제가 정말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시스템을 만들어놨을 때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그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를 다 무시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힘들죠. 그게 정치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헬스케어 섹터를 계속 건든 이유가 약값이나 의료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약값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리베이트를 받는 그 미들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제조업체랑 제약업체랑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배포하는 그런 그 중간 단계의 리베이트를 엄청나게 뜯어가는 미들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미들맨만 제대로 잡아도 약값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트럼프가 많이 언급을 했고요. V는 비자입니다. 테슬라. 제가 마지막에 방송한 게 테슬라거든요. 저는 250불을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 잘 기회가 오지 않네요. 테슬라에 대한 그 관점은 바뀌신 거예요? 일단은 네, 그렇죠. 사실 그 관점이 바뀐 거는 작년 말쯤에부터 계속 바뀌기 시작했는데 투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상 앨런 머스크가 변동성을 일으키는 게 너무 크잖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누가 덤벼든다고 하면은 폭스바겐이 아직 제대로 BMW나 폭스바겐이나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덤벼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덤벼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그 소비자의 로열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뜯어갈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테슬라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테슬라에 대한 신사업이나 미래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냥 전기차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018년 한 해 동안 모델 3에 대한 매출이 제품의 경쟁력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그 중국에는 팩토리를 지었고 유럽으로는 수출 길이 열렸고요. 글로벌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250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유럽이나 중국이나 지금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특히 자동차 관련 소매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싸게 살려고.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페이스북도 제가 한 번도 투자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페이스북은 CEO가 문제죠. CEO가 문제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스북이 지금 소셜 미디어 자체가 정치권에서 타겟이에요. 그 산업 자체가 페이크 뉴스나 저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진짜 지하철 타고 가고 하면은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거.
나이 드신 분들도 막 유튜브로 이거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귀에 꽂고. 아 이거 정말 그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내용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부도 조작을 하는 정부도 지금 나서서 그렇게 조작을 하는 시대인데 조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뜻 손이 안 갔어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가 됐든 간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인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 쪽에서 그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 가장 플랫폼이 견고한 것 같아요.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 조정을 받는가 보면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매출의 질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페이스북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세요. 제가 오늘 종목 말씀드린 게 한 60몇 개 될 거예요. 이거 다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다 아시는 종목일 건데 룰루레몬 실적 발표했죠. 실적 발표하고 한 13% 올랐네요. CMG도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모멘텀이 생겼죠. 모멘텀이 생겨서 40% 넘게 저기 했었고 스퀘어도 저는 전망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 스퀘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스퀘어 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비중은 줄였어요 일단.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너무 잘하실 거니까 여기는 종목들은 다 그냥 증권사에서 다 리포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비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비테가 그렇게 오를 줄 저도 몰랐죠. 인비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여쭤봤었는데 더 갈 거 아니야. 그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에 좋아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자체의 비즈니스 패러다임 자체가 그게 맞아요. 인비테가 첫 번째요. 성장이. 지금 잠깐 주춤한데 그러면 여전히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정 받으실 때 사는 게 낫죠. 더 받으실 때. 많이 올라온 만큼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중소형주잖아요. 네. 그런 있기 때문에 인비테가 저 한번 봤을 때 그게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나서 192% 올랐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종목을 또 잡겠습니까? 근데 인비테가 ARKG라고 아시나요? ETF 중에? 많이 아시죠? 알크사에서 나온 거. ARKG에서 가장 비중이 높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까 제가 팩터 인베스팅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팩터 인베스팅 좋으신 거 알겠어요. 근데 그 팩터 인베스팅으로 어떻게 종목 잡아내실 건지 막막하시잖아요. 그러면은 ETF.com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USMV나 QUAL이나 치세요. 그리고 거기서 편입 종목이 뭔지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뭐 드릴 건 없지만 오늘 그냥 뭐 더 하나 얻어가시는 거는 USMV랑 QUAL이랑 MTUM이랑 IGV랑 MCHI랑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다시. 아니, USMV, QUAL, MTUM, IGV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블랙락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블랙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블랙락만 말씀드렸어요. SPHD 빼고. 블랙락만 말씀드린 이유는 블랙락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ETF를 검색을 하면은 최근 3개월, 최근 3년치에 대한
가장 신선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락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ETF의 닷컴에서 보는 자료들은 팩트셋에서 나온 자료예요. 근데 팩트셋은 시장 그 데이터를 콜렉트하고 정리하는 업체지 걔네가 업투데이트 최신 자료는 아니거든요. 가장 최신 자료를 내는 거는 걔네 그 ETF가 나온 그 운용사죠. 근데 제일 쉽고 편하게 나오는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가 나오는 게 블랙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블랙락 사이트에 들어가서 ETF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